자, 지능적 인공지능, 스튜어트 러셀이라고 하시는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한 얘기죠. 인공지능 연구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연구 개발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계 지능에 고유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으며 스스로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은 더욱 없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참 좀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1951년 앨런 튜링은 만약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새로운 위험은 우리를 분명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인간이 이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범용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선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해왔던 것은 이제 10진수로 해결하려고 하던 거를 2진수로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0이고 1. 이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가상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0하고 0을 더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경우에는 0이고 여기 1이 올라가잖아. 이 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 올림수,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 올림수까지 생각해서 한번 계산하자. 이게 이제 전가산기고요. 이게 되니까 이제 하나짜리가 되니까 이걸 8개를 붙이니까 8비트가 되는 거고, 이걸 16개를 붙이니까 16비트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64개를 붙여갖고 64비트를 한 번씩 계산하는 여기까지 왔죠. 이런 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식 말고 기계의 모든 행동을 사전에 프로그래밍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경우 인간은 모든 경우에 수를 두고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체스와 같은 단순한 게임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지향적 프로그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행동을 사전에 이제 프로그램하는 거야. 이럴 때는 불행히도 우리는 기계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뭘 좀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변수가. 가치의 일치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만약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와 불일치한다면 이는 마치 세계를 체스판으로 그리고 체스의 말을 인류로 삼은 채 기계와 체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하고 기계가 서로 안 맞는데 기계가 판단해야 될 때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튜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전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제 전원을 꺼버리는 거야.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초지능적 기계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백업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전력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직면한 그 어떤 의사결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책이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지구를 지켜라 아니야. 자, 지구를 지켜라. 그랬더니 이놈이 만들어낸 게 인간을 다 죽여라.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유익한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다 이거야. 여기서 핵심은 기계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그죠? 인간의 목적을 극대화하는데 처음부터 기계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구를 지키려는 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환경 보전을 하고, 이런 거였지, 누가 인간을 다 없애라는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기계가 인간의 목적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다. 기계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잘못되거나 부분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인간은 기계가 없을 때보다 이런 기계가 있을 때가 더 낫다. 그렇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그럽시다. 자동차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이런 거라고. 심지어 기계가 스스로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뭐 설득은 아니고 뭐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따라서 튜링의 주장은 옳을 수도 있다. 합리적인 인간은 기계가 인간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기계의 전원을 끌 것이다. 이는 곧 기계의 목표와도 일치해야 된다. 스스로 전원을 끄는 것이 정의상 기계의 목표이기도 해야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에게 이루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확립된 엔지니어링 원칙은 안전한 인공지능이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희망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문제죠. 어떻게 기계한테 만들 때 인간에게 이루어진 것만 해야 된다. 그거를 기계가 어떻게 판단해? 결국 인간이 만들 건데 인간이 만드는데 인공지능에게 그런 윤리적이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복잡한 문제다. 인간은 역겹기도 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꾸준하지도 않고 의지도 약하며 추론 능력은 제한적이며 서로 이질성을 갖고 있긴 하다. 이게 이제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생각이지, 그지? 근데 로봇은 완벽한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배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능형 사무 도움이나 가사 지원 로봇이 발전하면서 가치의 일치와 문제가 더욱 부과되고 있다. 직원을 위해 하룻밤에 2만 달러나 하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는 지능형 사무 도움이나 저녁 식사로 고양이를 요리하는 가사 지원 로봇은 인기가 끌기 어려울 거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능형 사무 도움이라든지 가사 지원 로봇, 이 가사 지원이 단순한 요리 또는 청소, 또 뭐 있나요? 세탁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감성 로봇이 나오시잖아요. 감성 로봇. 독거노인들하고 같이 놀아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 로봇도 나오는 거야. 아주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인공지능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표준적인 인공지능은 단순한 패턴 매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풋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체적인 머신러닝 모델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인공지능이 이제 똑똑한데 뭐죠? 사자하고 고양이하고 구별을 못해.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고양이의 종류가 30가지인데 이 30가지의 고양이를 다 알아맞혀. 아 진짜 똑똑하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자를 주니까 사자를 몰라. 고양이라고 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 파악을 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다룰 만큼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또 누가 그러는 거죠. 이거 뭐 사자하고 고양이하고 구별 못하면 어떠냐? 주가만 잘 맞추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연구자들은 기계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고 방대한 데이터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일반화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유한하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렇다는 거고요. 퀀텀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 이제 새로운 방식의 지금까지 우리가 쓴 컴퓨터 방식이 아닌 아주 새로운 방식의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문제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을 바꿔놓아서 잠재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건 이제 향후 뭐 100년 뭐요. 혹시 뭐죠? 느닷없이 우리 인간의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기술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가다가 확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모든 게 이렇게 변해요. 모든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초등이. 예를 들면 우리 비행기 생각해봐. 비행기 나온 지 지금 100년, 120년, 100여 년 됐어. 그죠? 그럼 초창기 때 비행기들 뭐 여기서 조금씩 발전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해서 오늘 현재 쓰고 있는 비행기가 나왔잖아요. 100년 만에. 이전에는 아예 전무하던 게 순식간에 10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럴 경우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피로감을 주는 업무를 대신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면 과연 인간이 행복해지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극소수의 인간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돌파구가 없더라도 발전 속도는 빠르고 우리의 희망은 높다. 화성 탐사를 하고 간호사를 도와주며 심지어 로봇을 만들어내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로봇이 이제 로봇을 만들고 이놈들이 이제 인공지능까지 갖고 있다.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거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소형 로봇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중앙화된 서버에 공급함으로써 언젠가는 스스로 업무를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인간은 뭐 하는데? 인간 뭐 할 거야 이제? 인공지능은 저널리즘, 의학, 회계학, 법학과 등의 전문 분야에도 이미 진출했죠. 이미 진출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를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법률 사례를 분석하거나 영상 진단하는 인공 프로그램들은 이들 직군의 양상을 바꿀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직군의 양상을 바꿀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MRI 찍어갖고 이 환자의 병이 뭐냐,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결국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왓썸인가요?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원을 받는 거지.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얘가 이거는 뭐 뇌종양에 가깝다, 내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하는 동안 로봇 산업의 투자한액은 2019년 1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거야. 이 수치는 2015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로봇을 이용해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로봇이 자동차 자체도 만들게 될 것이다. 뭐 사실 지금도 로봇이 자동차 생산에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지. 특히 자동차 산업이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산업임을 고려하면 이는 자명한 일이다. 이 도표보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과 기타 산업에서 직원 10,000명당 다목적 산업용 로봇의 수를 2014년을 기준으로 했더니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 이만큼이야. 우리 한국도 봐요. 이게 기타인데 이만큼이야. 10,000명당 이제 기계가 이렇다는 거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이 100개가 생기면 많은 직업 10,000개가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10,000개. 그러면 9,900명? 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화된 트럭 운송업은 그죠?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일자리를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뭐 어마무시하게 해줄 것이고, 이건 좀 여담인데 우리 스포츠 하잖아, 스포츠. 어? 예를 들면 야구라고 해봐. 그럼 야구에 피칭 머신이 나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로봇들이 이제 야구를 해. 인간은 집에서 중계를 봐. 어제 이런 날도 올까요? 어? 글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미국에는 10%에서 최대 50%의 일자리가 전산화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누가 살아남는 거야 도대체? 중국에서는 폭스폰이 2년 만에 6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했다. 6만 명. 이처럼 개발도상국은 인건비 우위를 자동화 물결에 내주면서 산업화 과정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한때 해외로 이전했던 선진국의 생산 기지는 다시 자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왜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한동안에 한 20년 전만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의류업계가 예를 들면 다 막 중국으로 갔잖아요. 뭐 10분의 1 가격이라고 중국으로 다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요새는 어디로 갔어요? 이제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베트남에서 막 하다가 이제 베트남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더 낮은 방글라데시나 뭐 이제 이런 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자꾸.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왜? 이제 사람이 안 해. 기계가 해, 기계가. 그 기계가 하면 뭐 사람이 뭐 필요가 있냐 이제 이래서 들어오고 있다 이거. 자동화가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며 예측할 수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자동화로 인해 노동이 필요 없게 된 탈노동 경제의 잠재력을 모델링 하는데 더 바쁘고, 교육자들은 미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다. 이제 예측만 하는 거지. 사실 이제 뭘 가르칠까 고민해야 돼. 지금 우리 초중고에서도 보면 참 웃긴 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정석 배웠잖아. 정석. 지금도 정석 배워. 똑같아. 문제 하나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근데 무려 지금 몇 년이에요, 이 정석 나온 지가. 줄 잡아서 한 50년 되는 것 같은데. 수학 바이블이죠, 그냥. 과연 그러면 50년 전에 배우던 공부들과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민스럽다 이거지.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과 협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거야. 정책 위반자들, 비즈니스 리더, 시민사회 리더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타협을 해야 돼. 리더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인공지능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거 계속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거잖아요. 도둑과 경찰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항상 이 도둑이 먼저 간다고. 그 다음에 경찰이 따라가. 계속. 그 얘기는 이 사이버 범죄, 이런 보안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커들이 이제 나와. 그 뒤에 가서 이제 경찰들이 그걸 잡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미리 알 수가 없어. 미리. 예측이 안 된다고. 전문에 대한 인공지능 이용 프로그램은 사회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악용이나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얘기는 하기 쉬운데 이거를 예방하거나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거. 기계의 의사결정 방식이 안전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참 노력은 필요한데 알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의 밑바닥에는
더 큰 의미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뭐냐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인간에게조차 불투명해서 알고리즘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일단 프로그램 하고 예보고 처리하고 있으면 인간의 세계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재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다면 기계에게 이런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인간의 편향이 반영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분석한 뒤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되겠다.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공지능은 유용한 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 기준. 근데 이건 어려워. 윤리적 기준을 만든다? 자동화 프로세서와 기계의 윤리 규범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 말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어떻게? 영국의 공학 및 물리과학 연구위원회는 단체는 로봇 원칙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는 포괄적이며 글로벌한 기준은 없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거버넌스. 인공지능 연구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인공지능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해하셨죠? 때문에 혁신적인 거버넌스 절차와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종류의 위원회, 에이전시 또는 자문기관의 창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또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분쟁 해결. 현재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모범 사례는 없다. 잠재적인 분쟁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해킹의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방할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연구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품은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의 초점은 제품에 맞춰져 있다. 인공지능이 경제, 노동시장, 우리의 신체 등 각기 다른 여러 영역에서 얼마나 깊게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장착한 로봇이 나온다. 로봇공학. 해서 지금까지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발전시켜 왔다고. 그럼 이제 이러한 발전이 지금 보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가. 얘는 뒤로는 안 가는 애야.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쫙 가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조차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건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10가지 무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 장점으로만 간단 말이야. 장점으로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비근한 예로 비닐 있잖아요. 이 비닐이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새로운 신기술이야. 아, 좋다고 우리가 막 썼어. 근데 지금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공해가 되고 있잖아. 항공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뒤에는 이거 만들 때는 우리 이런 문제가 될 걸 생각했냐고. 안 했다는 거지.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